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자, 오늘은 병리학 강론 4장 소화기 계통 질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비인두부터 시작해서 위장관 질환, 그리고 이제 부속기 질환, 간하고 이자하고 이런 거 해당되는 그렇게 딱딱 나누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조혈 관련했죠. 순환기, 호흡기 다 했었는데 백혈구 증가증은 10,000개 이상이다. 인펙션 같은 거 있으면 올라간다. 세균 감염은 호중구가 올라가고 바이러스는 뭐 림프구 같은 게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스플린 럽처가 있네요. 왼쪽 갈비뼈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복부 통증이 있으면 스플린 럽처를 생각할 수 있다. 자, 좌심부전이 생겼죠. 그 심부전에서 심장이 짜라주지를 못해서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이 좌심부전이 생기면 오른쪽, 그러니까 폐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허파 쪽에서 들어오는 혈액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폐 부종이나 폐 우열이 생기면서 라이트 하트 쪽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쪽도 IVC, SBC 정체가 되면서 복부 쪽으로도 문맥계 출혈이나 내장의 우열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살이 찌지 않아야 된다. 체액량이 늘면 심장은 등신 같아서 체액량 볼륨에 따라서 심장을 이렇게 수축하기 때문에 타고난 혈관에 들어가는 압력은 버틸 수 있지만 그거 이상 되면 내피 손상이 있으면서 피딱지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애뉴리즘 생기고 관상동맥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뇌동맥이 막힌다든지 하면 마이카드 인팍션, 세레브럴 인팍션 같은 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살찐다거나 체액량 증가하는 짜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폐 같은 경우에는 뭐 선암, 아데노칼시노마, 스퀘머셀 칼시노마, 스몰셀 칼시노마가 크게 있고 대세포하면 조금 그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죠. 하여튼 아데노칼시노마, 스퀘머스, 스몰셀은 많다. 그다음에 위치나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쭉 살펴봤었습니다. 흉막 질환에서는 유모소락스죠. 비세랄 플로라가 이렇게 빵 터지면서 비세랄 플로라가 꺼지고 파레탈 플로라가 공간이 생기면서 계속 공기가 새면 텐션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화기 할 건데 제가 마음에 정해놓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안 되겠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20분 좀 넘어가면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입하고 인두 쪽인데요. 입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고, 치아는 앞니 2개, 송곳니 1개,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그래서 2개, 1개, 2개, 2개 해서 7개. 4, 7이 28, 총 28개다. 일일이 세어봤죠, 또. 세어보니까, 선생님, 저는 2개가 더 있는데요. 그놈은 뭐다? 사랑니가 된다. 큰 문제가 없으면 가지고 살아도 되지만, 충치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뽑아야 되죠. 예. 그리고 침샘 관련 위치, 턱밑샘, 기밑샘, 턱밑샘, 그다음 혀밑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조파링스, 오로파링스, 라링고파링스 같은 인두 파링스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질환에 대해서 하는데요. 크게 구강 질환과 코 후두 질환, 그리고 침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치아죠. 치아, 티스. 치아하고 관련된 질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죠. 데케이라고 하는 투스 데케이, 충치라고 하는데 캐비티즈라고도 얘기하죠. 캐비티즈. 보통은 당의 산성 대사 물질이 치아 구조를 손상시켜서 부식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은염 같은 경우는 징지바이티스라고 잇몸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네랄화가 되면 이놈이 치석이 된다는 거죠. 치주염은 이제 저 안쪽 치주 인대나 치조골 시멘트 질에 영향을 주는 염증인데 이게 이제 임상에서는 감염성 심내막염 치과 치료받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심내막염에 히스토리를 잘 해보면 치주염 치료받았다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얼서처럼 얼서죠. 얼서 아프타 얼서라고 하는데요. 구강 점막 표층의 궤양이고 면역력 떨어졌을 때 이런 것도 생기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잘 낫습니다. 잇몸병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놈도 입 안쪽에 있는 점막의 궤양. 이거는 헤르페스 타입 1이죠.
타입 2는 이제 제니탈 에어리아 쪽에 있는 거고, 잠복성으로 있다가 이것도 면역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통 면역 떨어지면 조스터랑, 그러니까 대상포진이랑 헤르페스 타입 1 입술에 오는 놈은 면역 떨어졌을 때 잘 옵니다. 면역 떨어졌다는 말은 뭐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러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옆에요 한 번씩 옵니다. 이런 데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따갑죠. 불편하죠. 이거는 이제 아구창이라고 하죠. 구강 칸디다. 이것도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장기 이식이라든지 골수 이식 받은 환자, 항암 치료했는 환자들한테 이거 칸디다라고 하면 곰팡이죠. 곰팡이 이런 거 올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스퀘머스 셀입니다. 스퀘머스 셀 칼시노마라고, HPV 바이러스 16 같은 경우에 이거를 바람성으로 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코 후두 쪽에 오면 애기들 많이 생기는 코감기, 목감기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죠. 알레르직 리나이티스라고 해서 뭐 봄철, 가을철 되면 꽃가루 날리고 하면 콧물 줄줄줄 흘러내리는 콧물과 코막힘 정도 되고, 이놈이 조금 심해지면 사실은 사이노사이티스라고 하는 부비동, 이쪽 두 개의 공간이 있잖아요. 사이너스라는 공간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뭐 옛날 말로는 뭐 축농증 이런 얘기 하는데, 영어로 보시면 엠파이어마입니다. 농이 차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축농증, 농이 모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치료가 오래 되겠죠. 항생제도 오래 써야 되고 이런 경우고. 뭐 코의 폴립 같은 경우에는 뭐 비염의 재발에 의해서 점막이 국소적으로 조금 튀어나오면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이 뒤쪽에 이제 실제 오다에서 보겠지만 크룹 같은 게 있어요. 강아지 소리 짖듯이 껑껑 짖습니다. 사실은 뭐 호흡기에서 어디에 obstruction, 상기도 쪽에 obstruction이 있느냐, 하기도 쪽에 obstruction이 있느냐에 따라서 숨 쉬는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그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염증이 있을 때 목감기인데 후두 쪽에 목감기가 생기면 애들은 굉장히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낼 수 있다. 그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성대 결절 같은 거, 가수들 생기는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면 생기겠죠. 흡연자나 이런 사람들. 후두암도 아마 95%는 스퀘머셀 칼시노마고, 음주와 흡연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통 노인의 남성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샘하고 관련된 거는요, 실제 나중에 약 공부를 한번 또 해보면 굉장히 사이드 이펙트, 여기 보시면 항우울제, 항정신약, 이뇨제, 항고혈압제, 뭐 근육이완제, 굉장히 많은 약들의 사이드 이펙트, 합병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구강 건조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쉐그렌 신드롬 같은 경우, 쉐그렌 증후군 이런 것들은 그냥 구강 건조증 자체로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침샘의 염증, 그 다음에 뭐 타석증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 비운드 질환의 실제 오던데요. 앞에는 소아과 얘기만 조금 할 거예요. 특히 소아에서 열이 나는 상기도 질환. 소아가 열이 난다 했을 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놨습니다. 아기가 열나서 입원을 했네요. 그죠? 바이탈 좀 체크해라. 밥은 정상적으로 먹여라. 그러고 워드를 좀 돌아다니게 해라. 뭐 이런 얘기고, 여기 보시면 열이 있는 소아에서 피버 컨트롤이 중요하다. 근데 39도 피버가 체크되더라도 먹는 거, 피오 인테이크, 먹는 거나 퍼포먼스가 괜찮다면 이거 어느 정도 잘 견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8도 초반이라도 먹는 게 떨어진다거나 축 처져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스타디를 해봐야 된다. 뇌수막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키우는 엄마, 앞으로 아기 키워야 되는 우리 학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물론 40도 됐는데 아가 멀쩡하다고 뭐 안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아니라 어느 정도 38도 이상 열은 있어도 애가 먹는 거라든지 퍼포먼스가 좋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중이염이 잘 오거든요. 상기도 감염이 있으면. 왜냐? 이게 이제 유스타키오관 같은 경우에 평평하고 좁고, 평평하고 넓고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이, 그러니까 목 쪽에와 그러니까 바깥 귀 중이에, 그러니까 가운데 귀의 통로가 유스타키오관인데 이놈이 짧고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귀가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애들이 열 뜨는 것 중에 피칼 임팍션, 저는 꼭 물어보는 게
애기 변 언제 봤어요? 이거 꼭 물어봅니다. 실제로 대변을 잘 못 봐서 특히 뭐 한 4~5살 어린이집 다니고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도 좀 응아하는 거에서 약간 타부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피칼 임팍션, 컨스티페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피버가 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라고 급성 중이염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린데 기본적인 피 검사하고 뭐 폐렴과 독감 관련 엑스레이하고 피 검사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이번에 있으니까 수액도 주죠. 그리고 시너탐 하는 거는 아스피린 계열의 아스피린이 아니죠.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 캐르미나 미노브이 같은 진통소염제 해열제 쓸 수가 있고 먹는 약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열이 좀 많이 나면서 호흡 곤란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열이 없다면 이게 이제 인펙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조금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이염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옆에 조금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고막이 굉장히 부풀어져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너무 심하면 구멍을 내서 압력이 막 높으니까 그 압력을 좀 풀어주는 거를 우리가 디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막 절개를 한다거나 관을 삽입한다거나 해서 디컴프레션 시켜주면 애들이 훨씬 수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들한테 특징적으로 특히 돌 전후입니다. 12개월 전후에 인터셉션 하는 질환들이 좀 오는데요. 이거 언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감기 걸렸을 때 상기도 감염이 있다거나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다거나 하면 우리 목도 붓고 편도도 붓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임파선도 하나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머리 주변, 목, 귀 이쪽 주변으로 임파선이 붙는데 대장에 소장에서 대장, 소장 중에서 일리움에 보면 거기에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림프절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 페리스탈시스라고 하죠. 이런 꿀럭꿀럭하는 움직임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장이 말려 들어가는 거죠. 장이 장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막힌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걸 오래 두게 되면 이게 이제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돼. 인카스레이션이라고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라갖고 연결해 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첩집 같은 경우에는 애들 증상을 보고 의심이 되면 빨리 확인을 해서 우리 그 영상의학과에서 시술로 이렇게 디컴프레션 시키는 공기 및 조형 정복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해줘야 될 수가 있다. 특징은 아가 시름시름 알아요. 한 물어보면 일주일 전에 감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잘 먹지도 못하고 애가 시름시름 앓고 구토를 하는데 구통을 물만 먹어도 쏘듯이 한다. 변을 봤는데 변이 꼭 젤리변처럼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인투서셉션의 가능이 많다. 그래서 배를 이래 만져보면 약간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뭉쳐 있는 것도 만져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아과에서는 특징적인 게 아주 노멀하고 많이 보고 할 수 있는 게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랑 인터셉션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룹도 한 번씩 봅니다. 애가 벌써 진료실 들어올 때 끙끙 거리면서 합니다. 컹컹 거려요. 그게 barking cough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시자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사진도 찍고 검사를 하고 네블라이저라고 해서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열이 없다면 스테로이드 바로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 효과랑 샥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에피네프린이거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것도 좀 심하다 싶으면 쓰는 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대해서 또 한번 쭉 적어놨고 소화에 관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알러지, 두드러기 이런 거 왔을 때 아주 심하고 안지오이데마라고 목 쪽에 많이 부어 있어서 디스니아 느끼면 에피네프린을 뭐 네블라이즈 한다든가 이렇게 IV 혹은 SC라고 서브쿠테니어스로 인젝션 하는 경우에는 방광기가 굉장히 에피는 그래도 좀 짧기 때문에 이거 혈관 수축에 따른 혈압 상승이나 이런 것들 효과가 아주 롱텀으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상기도 쪽, 그러니까 위장관에서 입하고 관련된 위쪽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위장관의 기본적인 해부적인 내용, 위장관 질환, 그러니까 식도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질환에 대해서 쭉 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기관, 간하고 이자하고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14분 넘어가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해부 구조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정상적인 4개의 층. 아마 해부 생리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입부터 항문까지는 뚫려 있는 공간이다. 그죠? 이게 바깥 공간이에요. 이게 안쪽 공간이고. 그래서 바깥 공간에서 안쪽으로 구멍이 뚫리면 청정 지역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판페리토나이티스, 빤페리라고 얘기하죠. 맹장이 터졌다거나 위궤양이 터졌다거나 하면 판페리토나이티스가 복막염이 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층은 이 두 가지죠. 점막, 뮤코자와 서브뮤코자. 그 뒤에 있는 머슬과 시로자 같은 것들은 뭐 층이 단순하죠. 그런데 점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3P라고 하는 놈도 있고 라미나 프로포리아라고 하는 고유판이라는 놈도 있고 점막 안에 점막 근육층 비슷한 무스클라리스 뮤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층이 점막에는 조금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점막 밑층으로 오면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캔서나 이런 것들이 정막 밑층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많이 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총론할 때 캔서 할 때 우리 캔서 자리에서 뭐 매트릭스를 뚫고 나와서 혈관 타고 옮겨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혈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점막 밑 서브뮤코자까지도 GI 파트에서 소화기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도는 이제 위식도, 뭐 가운데 식도 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식도가 좁아지는 부위가 이렇게 3군데가 있다는 거죠. 위속도 조임 조여지는 반지 연골 주변이 있고 하나는 에올틱 아치 주변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제 식도에서 위하고 연결된 이지정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부위가 좀 좁아진 부위다. 그리고 뭐 생리학적으로 뭐 어떻게 꿀떡 삼키게 되느냐, 에피글로티스가 덮었다, 뭐 식도로 넘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자, 스토막의 구조는 대충 알고 있어야 뭘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지정션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여기가 푼두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엔카디아가 되겠고, 이게 레서 커버처, 그레이트 커버처가 됩니다. 이거는 바디라고 하고요. 날문방이라고 해서 엔트룸이 되고 파이룰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듀오데눔이 됩니다. 12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 파이룰러스 하면 이 자리구나, 엔트룸 하면 이 자리구나, 푼두스 하면 여기구나, 카리나 하면 여기구나, 카디아 하면 여기구나.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듀오데눔이 넘어오고 난 다음에는 빈창자라고 하는 건 제주놈, 그 다음에 일리움, 돌창자라고 하는 일리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지 바울이라고 하는 라지 인테스틴, 시쿰, 아펜디사이티스, 어펜디스 해서 어센딩, 트랜스버스, 디센딩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일리움 끄트머리에서 시쿰이 돼 있고 이제 어펜딕스가 되고 어센딩, 트랜스버스, 디센딩 콜론이 되고 S 시그모이드가 되겠죠. 시그모이드 콜론 됐다가 렉툼을 통해서 에누스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소화기니까 대사하고 연관되는 건 딱 하나만 그냥 한 슬라이드 하나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세포가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ATP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ATP는 누가 생산하느냐? 세포에서 만든다. 세포 누가 만드느냐?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과정, 혐기성 과정이죠. 산소 없어도 됩니다. 이는 글루코스가 들어오면 산소 없이는 ATP를 2개 만든다. 뭘 통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통해서 만든다. 하지만 젖산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TCA 사이클이라고 우리 이제 미토콘드리아 사립체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산소와 글루코스를 그러니까 피루비산이 같이 쓰이면서 이 TCA 사이클을 돌리죠. 이렇게 되면 와 30개에서 32개의 사립체 호기성 경로 이렇게 해서 ATP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어야 산소가 제공되고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고 이런 세포 대사에 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선천성 질환까지만 하고 다음 걸로 넘길게요. 위정관 질환은 선천 질환, 식도 질환, 위 질환, 뭐 소장, 대장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선천 질환 한번 볼게요. 식도의 선천 질환은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타입 C에 에스파지알 아트레이지아라고 합니다. 아트레이지아는 폐쇄됐다. 태어나자마자 우유를 못 먹어요. 보니까 계속 넣으면 쏘고
그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식도는 아트레지아가 있고 트라키아랑 에스파거스랑 피스툴라가 생겨. 이걸 TE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타입은 85%가 이 C 타입에 에스파지알 아트레지아 with distal 트라키아 에스파지알 피스툴라가 85% 정도 된다. 이거 조기에 수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프라마틱 허니아가 있어요. 애들이 그 횡격막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내부 장기가 호흡기 쪽, 폐 쪽으로 이렇게 쑥 밀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통해 서 당겨 내려서 횡격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꼽 주변으로 이 복벽이 조금 약해서, 그러니까 탯줄이 있던 배꼽 주변으로, 그래서 이거를 온팔로실이라고 하는데 이 배꼽 탈줄 주변으로 약해지면서 또 이렇게 위장관들이 이렇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 40%에서 다른 선천성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켈게실이라고, 이게 이제 신경이 없는 거예요. 신경이 없으면 페리스탈시스라고 해서 장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는 obstruction, 막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켈게실이라고 해서 돌창자에 주로 발생한다. 돌창자하면 일리움이면 대장 들어가기 전 그 주변으로 좀 많이 생긴다.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렸네요. 제가 히르십 스프링병하고 헷갈렸습니다. 원테이크로 하다 보니까 편집하기 싫어서 금방 제가 신경이 없어갖고 멈췄다 하는 거는 히르스프링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메켈 게실 같은 경우에는 창자의 내관과 난항 주머니를 연결하는 난항관이 불완전하게 퇴화되면서 맹낭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맹낭 생겨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선천성 비대성 날문 협착증은 컨제니탈 하이퍼트로픽 파이브로틱 스테노시스. 이게 이제 위장에서 12지장 넘어갈 때 그 자리가 좁아져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술해서 이렇게 근육을 좀 잘라줘야 내려가겠죠. 이거 계속 막혀 있으면 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신경 능선 세포에서 내장신경 얼기가 발생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신경절이 없기 때문에 장의 기능적 폐쇄가 오는 거는 허시스프링, 히스스프링, 히르시스프링병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도 컨제니탈 디지즈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선천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식도 질환부터 두 번째 시간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